나의, 항의, 나의, 제의. 아동시와 관련하여 아동문학의 세 분야와 관련하여 빅석 1957년 6월 조선문학에 실린 글. 때는 소리가 15분이 돼가지고 30분까지 이제부터 삑삑 소리가 더 세게 날 텐데. 나의 항의, 나의 제의. 우리는 오늘 아동문학에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응당 높은 당문학의 정신에서, 엄연한 문학의 권리에서, 또 뜨거운 문학의 사랑에서 논의해야 한다. 세계의 진보적 문학에 대한 연구의 부족, 문학 정신의 빈곤과 고갈, 문학 구조의 다양성, 복잡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등등. 이러한 것들로 하여 기인되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바야흐로 종식되려고 한다. 아동문학은 정식문학과 다름 아닌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 아동문학 앞에는 광활한 째마의 천지와 다양한 쓸질의 길이 열려있다. 이 커다란 전망이 툭 트인 길에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딛는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은 현명하고 용감하게 낡은 허술대들을 던져버리며 걸머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을 벗어놓아야 할 것이다. 낡은 허술대란 무엇을 말하느며 걸머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제 몇 편의 아동문학 작품과 몇 사람의 작가를 논하며 이와 아울러 작가동맹 아동문학 분과의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검토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품을 들어 이야기해보자. 유연옥의 장미꽃. 아동문학 1956년도 3월호에 실린 것은 어떠하였던가? 아유, 유연옥은 칭찬 많이 받아서 좋겠다. 온실의 화분을 두 손으로 안아드니, 제목은 장미꽃. 온실의 화분을 두 손으로 안아드니 흠뻑 향기롭다 빨간 장미꽃. 눈보라 휘몰아치는 오동지 섣달에도 한난게 자주 살폈다. 우리들 번갈아 가꾸며 협동마을 새학교 아담하게 꾸려야지. 3월엔 꽃 필 거야. 날마다 세워보던 꽃망울. 활짝 핀 장미꽃 창가에 놓으니 봄빛도 반가운 듯 꽃송이를 엿본다. 바깥엔 아직 쌀쌀한 바람, 물오른 버들까지 휘어잡는데 새 교실 넓은 방 안에 꽃향기 가득 차온다. 동무들의 얼굴들은 한 꽃빛으로 한결 밝다. 책을 펴는 마음들도 사뭇 즐거워. 한 송이 꽃도 우리 분단의 사랑, 가꾸며 배우는 그 보람, 꽃처럼 활짝 피어온다. 아동문학 분과에서 진행한 금년도 4분의 1분기 작품 총화회의의 보고에 의하면 이 작품은 유해로운 실패작이다. 실패작이라고 한 그 이론적 근거를 들어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작품에는 벅찬 현실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벅찬 현실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보고의 작성자인 아동문학 분과위원회와 이 보고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 벅찬 현실을 기중기와 고층 건물과 수로와 공장 굴뚝들로 상징하려고 하였음이 분명하다. 작품에서 벅차다는 것은 현실의 일정한 면에만 있는 그 어떤 속성이 아니라 생활상의 빠버스의 문제고 현실 생활을 감수하는 시인의, 즉 개성의 감도의 문제다. 그러므로 하여 고조될 건설이나 투쟁에도 강렬한 빠버스는 있으므로 하여 벅찬 것이며 평화와 사랑에도 강렬한 빠버스는 있으므로 하여 벅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어떤 현실의 일정한 면만이 벅찬 것이며 이외의 현실 면들은 죄다 벅차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는 문학 창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 평가의 길에서 커다란 오류로 될 것임이 틀림없다. 기중기에도 건설장에도 벅찬 현실은 있으며 벅찬 시는 있는 것이고 장미꽃에도 교실에도 벅찬 현실은 있으며 벅찬 시는 있는 것이다. 벅차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중기, 드락도르 등으로 상징되는 현실면이 오늘 우리 사회의 역량의 본질임에 틀림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중기, 드락도르 등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현상만을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형적인 것을 다만
당의 사회적 역량의 본질의 구현이라고만 고찰하는 것은 예술작품에서 생활의 개별적인 다양성을 상실하고 예술적 형상이 아니라 도식들을 창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꽃무늬 쓰지 1955년 18억 원 뒤의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인용. 누가? 백석. 만약 문학작품에서 일정한 면만을 벅차다고 하면 이 면만을 그려야 한다면 이것은 곧 다채로움으로 하여 아름다운 현실을 한 가지 짙은 색깔로 칠하여 버리자 하는 것이며 만 가지 소리와 어울림으로 하여 즐거운 현실을 한 가지 세된 취조학으로만 불어버리자 하는 것이 된다. 문학 창조라는 심각하고 복잡한 사업에서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창작적 견해에 입각한 작품 평가는 신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진실로 우리가 문학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현실의 특이한 성격을 장미꽃을 가꾸어 그 향기를 즐기는 아이들의 높은 감정에서도 볼 수 있으며 또 응당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커다란 사업의 주인다운 창조적 관여를 느끼는 사람의 현실에 대한 사랑은 그 현실의 어느 한 부면에서도 인간의 내면적 발전과 그 풍부화의 좋은 원천을 찾고야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층 건물을 이룩하는 기중기의 요란한 소리와 새로운 생명의 불이 넘실거리는 붓도를 자랑할 것으로 영광에 찬 것으로 인식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하여는 우리네 어린 세대들의 평안한 행복이 구가되어서는 안 될 것인가? 벅찬 현실을 노래함으로써 우리는 아동들 속에 용감성과 의지의 힘과 고난 극복에서의 완강성을 길러주어야 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힘에 대한 그리고 아동들 자신의 미래의 힘에 대한 신심을 심어주어야 하며 우리는 또 평화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사랑에 대한 너그러운 준비로서도 아동들을 교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동들의 완전한 교양을 위하여서는 모든 현실의 면들이 다 높은 빠버스를 가지고 노래되어야 할 곳으로 기중기가 있는 건설장의 시가 아동들의 일면의 고향을 담당한다면 장미꽃이 있는 교실은 아동들의 또 다른 일면의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시 장미꽃에 담긴 높은 빠버스에 찬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 꽃을 가꾸어 자기들의 교실을 아름답게 하며 향기로 차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곧 아동들에게 생활의 안위성과 태평무사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될 것이며 인민과 또 아동들 자신의 힘에 대한 무관심과 부인을 종용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진실로 높은 감정의 도야 없이 아름다운 정서의 연마 없이 어떻게 진실로 용감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진실로 완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숭고한 인간의 힘에 신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대한 인간의 힘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은 기중기를 쳐다보며 감격하기도 하고 장미향기 그윽한 교실에 들어와 감격하기도 한다. 이 감격이 진실한 것일 때 그들의 감정과 정서는 옳고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이다. 감정과 정서의 아름답고 옳은 성숙, 이것이 곧 아동문학의 사명의 하나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동들의 정신에 억센 힘을 주는 것은 외부 세계의 격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의 황홀한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이 내면 세계의 황홀한 아름다움에서 생활 긍정적인 낙천적인 세계관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한 진실이다. 시인 유연옥에게는 장미향기의 형상이야말로 생활과정에 더할 수 없는 완강성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벅찬 것으로 된다. 여기서 꽃의 아름다움은 곧 시인의 강렬한 사상의 아름다움이다. 시인의 이런 강렬한 사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면 이 시가 어떻게 독자의 인상에 이리도 깊이 이리도 오래 남을 것인가. 이러한 고찰은 곧 시적 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시적 개성을 고려한다 하면 곧 시인의 감성과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된다. 이제 누구나 다 같이, 즉 유연옥도, 기중기를 석강이도, 기중기를 이원우도, 정서촌도, 김숙석도 다들 기중기를 한 길로서만 노래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우리 아동시의 다양한 째마의 세계가 좁아질 길밖에, 그리고 우리 아동들의 감정과 정서의 세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우리 문학의 고갈을 의미한다. 4분의 1분기 총화를 계기로 한 벅찬 현실의 논의와 그 결론을 우리 아동 시문학에서 시적 개성을 무시한 것이었으며 우리 아동 시문학에서 모든 감격과 모든 가치를 일방적인 것으로 찾게 한 편파적인 무모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장미꽃의 참된 재능 있는 시인을 비현실적인 타개할 만한 약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만들어버린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시적 기교에서 시 정신에서 오늘 우리 아동 시단의 높은 봉우리 하나인 유연옥의 작품치고도 가작인 장미꽃이 유해로운 실패작으로 간주될 때 이것은 곧 그 시의 내용이 유해로운 실패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으며 그것은 곧 내용이 기중기적인 것이 아닌 때문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일면적인 벅찬 현실에 도식화된 사회학적 내용을 가지라는 것밖에 아니 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냐인가? 시의 내용이 도식화란 곧 인간 감정과 인간 상념과 인간 심리의 도식화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각이한 인간 감정과 각이한 인간 상념과 각이한 인간 심리를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 이 상념, 이 심리가 해방 후 많은 고난과 위로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과 5개년 계획과 같은 위대하고 거창한 전망을 앞에 하고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이 퉁소소리를 내든지 북소리를 내든지 다 같이 그것들은 크나큰 생활의 감격과 애국적 긍지를 근원으로 하는 것들임은 사실이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기림처럼 일떠선 기중기 앞에서도 장미향기 높은 교실 안에서도 감동할 것이 있으면 한 가지로 감동되며 단련될 것이 있으면 한 가지로 단련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상념이 심리가 성실하고 안이한 데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시작품의 예술적 힘의 강약을 한낱 그 주관적 의도의 빛깔로서만 그 주관적 의도의 소리로서만 재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된다. 햇빛은 빛이 없는 듯 오히려 더 강한 빛을 지닌 것이며 땅은 소리가 없는 듯 오히려 더 높은 소리를 지닌 것임을 보며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곧 시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기중기적 감격으로서 아동들을 교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이 절실히도 요구하는 진실로 정당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 작가는 오로지 한 면만으로서 아동의 정서 교양이 다 된다고, 즉 아동들이 용감해지며 의로워지며 친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잘못일 것이다. 아동들의 인간성 속 바탕 깊이 아름다운 것과 옳은 것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아울러 길러주지 아니할 때, 즉 아동 교양의 사회적 심리적 조화가 없을 때 그런 교양이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어린 시절로부터 벌써 새나 개구리나 풀이나 꽃에서 인형에서 갖은 장난감에서 비와 눈, 어머니와 동생들 또 동무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들을 교양할 때라만 그들은 자라서 의로운 일에 제 목숨을 희생할 수 있고 사람을 열렬히 충실하게 사랑할 수 있으며 사업에 강한 정열을 기울일 수 있고 인류 사회의 커다란 아름다움을 감수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악한 것들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의 벅찬 한 면만을 구호로 외치며 흥분하여 낯을 붉히는 사람들의 시 이전인 상식을 아동시는 배격한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는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무시하려는 무지한 기도를 아동시는 타개한다. 시는, 여기서 멋있는 말, 시는 깊어야 하며 특이해야 하며 뜨거워야 하며 진실해야 한다. 기중기적 시도 진실할진데 좋을 것이며 장미꽃의 시도 진실할진데 또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보면 실상 시, 장미꽃은 시될 것을 시로하면서 그 기교에서 높은 경지를 보였을 때 그것은 우리 아동시가 거둔 성과고 따라서 자랑이 될 수밖에 없건만 우리 아동문학 분과의 작품 총화는 이 작품을 유해로운 실패작으로 규정짓고 말았다. 이것은 한낱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여 지나치기에는 너무 큰 결함이 우리 아동문학에 아동시문학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한두 작가의 말이면 또 어느 한두 작가가 따르고 이 몇 작가의 말이면 분과위원들이 따르고 다시는 더 공론에 안이 붙임을 무난한 것으로 여겨 공정을 얻었다고 쓸어버리고 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이 마땅하지 아니할까? 문학작품이란 때가 벗지 못한 터벅하고 구수한 환상만으로서도 시 이전인 사회학적 공식만으로서도 기차나 물방아의 음향, 이사의 특이한 취미와 재능만으로서도 완전히 분석될 수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에서 교양성 노출, 상식적인 사회학적 성격의 노출만에 편중하는 경향은 예술성을 거부하는 기교 무시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기교 무시는
언어의 분속도, 시의 산문회로의 타락도 한 가지로 경계하거나 배격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데서 나타난다. 형상은 되었거나 말았거나 시의 주제가 노력 건설에 관한 것이라면, 즉 협동조합이나 공장에 관한 것이라면 깊은 내면의 추구 없는 감동과 저열된 조급한 말의 나열을 가리켜 시라고 하면 좋은 시라고 하며, 시로서 가져야 할 자랑스러운 제약이 무시된 산문의 토막토막을 가리켜 시라고 하며 좋은 시라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첫 영향을 우리는 윤복진과 안용만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나쁜 시의 예를 탁탁 들어버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미움받았겠니. 윤복진의 내 고향 푸른 벌에서의 몇 구절을 들어보자. 그 한 폭이 뭐에도 우리의 행복이 숨쉬고 있단다. 협동의 새살림은 날마다 피고 피어. 새살림은 안팎으로 늘어나가고 우리의 앞길은 햇볕처럼 빛나누나. 안용만의 우리마을 봄 이야기의 몇 구절을 보자. 웃음소리 환하게 피어나고 행복한 노래로 울려 퍼지네. 한밤의 즐거운 웃음이 새빨간 산열매처럼 무르익는 우리 집에도 이 노래 불빛처럼 퍼졌네. 땐 부분에는 방점이 있었습니다. 도브로류보부는 일찍이 아동문학 작가들에게 모든 추상적 도덕적 교훈과 미려한 사회화 변론을 금하여야 한다. 이러한 음식은 맛도 없고 영양도 없다고 하였다. 맛도 없고 영양도 없는 교훈과 금한 사화와 변론이 우리 아동문학에는 왜 그리 많은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인가. 윤복진도 안영만도 시력이 오랜 나의 존경하는 시인들이므로 하여 나는 그들의 작품을 본보기 하나로 들었을 뿐 우리 아동 시단에는 맛도 영양도 없는 음식을 일수 잘 만드는 조리사들이 적지 않다. 아동들에게는 자초지종 생활의 현실을 간명하고 정확하니 그리고 소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가슴을 들끓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또한 예술적으로 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해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시기에서 타개해야 할 짜증나는 교훈과 충고를 일삼는 작가들에게는 이런 역스러운 교훈과 충고를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사화와 변론에 의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훈과 충고를 일삼는 우리 아동시 분야의 작가들은 독자들의 냉담과 무관심을 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미려한 사화를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햇빛이며 흥겨운 노랫소리며 또 얼마나 많은 질거운 물결, 황금 물결이며 승리의 태양, 자랑찬 깃발들인가. 이 사화들은 너심히 낙천적이며 또 우리들의 이성과 희고를 표현해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해서 이것들은 반드시 개성적인 두 번 다시 번복할 수 없는 현상과 희만한 시적 감성에 침투하는 표현 도구는 아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도리어 귀한 현상과 감성을 오손하여 파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아름다운 말들은 오늘 우리 시단에서 관용어로 되었으며 형상의 스탬프로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하여 적어도 자기 문학을 가진 결벽 있고 기계 있는 시인이나 작가라면 이런 스탬프를 찍을 것이 아니며 이런 식상된 관용어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하여 한마디 말 한 줄 글에서도 영원한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예술을 대하려는 독자들을 낭만케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진실로 아동들을 위한 시라면 이것은 요소를 참지 못한다. 그것에는 다만 투명한 시적 세계만이 필요하다. 다른 예술이나 마찬가지로 아동들을 위한 시는 타성적인 요소들을 견디지 못하여 노출된 교훈과 충고에 반항하며 기록주의를 증오하며 추상성과 개념으로 하여 멸망하는 것이다. 생활에서 오는 생명 있는 선명한 말들로 충만되지 못한 시, 세마에 적응하는 정서적 채색이 없는 시, 이런 시는 독자의 흥미를 자아내지 못하며 시인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에 대해 독자들의 무시와 무관심을 살 뿐이다. 어리지 않은 독자거나 독자가 한번 무관심하게 되는 때 그 시는 벌써 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대비의 한 예로서 위에 인용한 유연옥의 장미꽃의 몇 구절을 다시 옮겨 놓음이 좋을 것이다. 온실의 화분을 두 손으로 안아드니 흠뻑 향기롭다 빨간 장미꽃.
눈보라 휘말아치는 오동지 섣달에도 한난게 자주 살폈다. 우리들 번갈아 가꾸며. 얼마나 우리들의 감성을 푹푹 찌르는 형상적인 생동어린 시어들인가? 흠뻑 향기롭다는 얼마나 우리의 코를 찌르니 향기로운 말이며, 한난게 자주 살폈다는 얼마나 제 놓일 자리에 도고이 놓인 야무진 구절인가. 실로 시어의 선명성, 명확성, 긴장된 소박성은 사회주의 미학의 기본적인 요구다. 시어는 무엇보다도 앞서 음악적 요인의 요구에서 운율적 구조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고리끼는 일찍이 말하여 힘이 되는 언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언어의 정확성, 선명성, 그리고 음악성에 의해 산생된다. 이런 언어야말로 작품의 장면들을, 사상들을 형성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런 면에서 실제적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위에 인용된 유연옥의 장미꽃에서 보는 식구들과 또 같은 작가의 말에서 보는 마라 고운 마라 둥근 달 뜰 무렵까지 동무해주마. 너는 몽고에서 뽑혀왔다지. 처음 보는 고개도 벌판도 고향길처럼 즐거이 왔다지. 밤색 갈기 넥타이 날리듯 하며 넓은 초원에서 뛰놀며 자랐다지. 마라 자랑스러운 마라 내일을 위해 밤사이 편히 자거라. 그리고 또 김학연의 어머니 마음에서 보는 하늘의 비둘기야 기쁨을 날려주라. 꽃밭에 나비들아 웃음을 담아주라. 오늘 어머니들은 즐거이 걷고 계신다. 너희들을 위하여 열린 스탈린 거리. 푸른 가로수의 그늘을 밟으시며 구름길에 높이 솟은 새 학교를 보시며. 들의 언어는 실로 압축되고 탄력이 찼으며 튀기면 쩌르릉 울릴 듯 또한 음악적인 말들이다. 우리는 이런 시어 앞에서 유쾌한 심정을 걷잡을 길이 없다. 우리는 교양성 노출, 상식적인 정치적 노출만을 편중하는 데서 오는 기교무시의 둘째 경향을 석광희의 작품에 대한 아동문학 분과의 태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석광희의 기중기의 몇 구절을 들어보자. 석광희. 소녀는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기중기 운전사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소녀는 정성을 다해 한 장 그림을 그렸다. 영문을 모르는 기중기 운전사는 한참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검은 눈이 말하는 것을 알았음인지 돌돌만 그림을 펼쳤다. 시에서의 율동이란 것은 그것이 격한 물결 같은 것이거나 이는 듯 자는 바람 같은 것이거나 밖으로 두드러져 나오는 것이거나 속 깊이 잠기는 것이거나 그 어떤 것임을 막론하고 시줄과 시줄의 맥락을 더욱 바짝 조이는 역할을 논다. 이러한 바짝 조여진 시에서 시적 재료들이란 그렇지 못한 시에서의 시적 재료들보다 강력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것으로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바로 이런 때문에 외형을 갖춘 율동이나 속안에 있는 율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좋은 시의 불가결한 요소며 특징으로 된다. 기중기에 담긴 석광희의 말들에서는 탄력있고 압축되고 긴장되고 그리고 음악적 율동 속에 찬 언어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시는 무난하고 평탄하고 애매하고 무기력한 것을 참지 못한다. 시는 긴장돼야 하고 박력에 차야 하고 굴곡이 있어야 하고 억양이 드러나야 한다. 시의 내면이 이러하다 하여 시의 표현이 또한 이러해야 한다. 시의 내면이 이러해야 하며 시의 표현이 또한 이러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형식의 미가 필요하며 제약이 필요하다. 이때 동반되는 것이 묘사의 단순하고 언어의 율동성이다. 이렇게 고찰할 때 기중기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누구나 영문을 모르는 그림을 펼쳤다. 이것을 읽어보라. 그리고 나서 이 작가에게 운문 구성의 노력이 있었던가 없던가. 너 운문 구성의 노력 해서 안 했어. 영문을 모르는 기중기 운전사는 한참 소년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게 운문이 아니야. 하고 말해보라. 쌀쌀한 남자야. 이 남자. 백석. 언어에는 역시 제1위적인 것, 제2위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이런 판별은 그 언어에 가진 음영의 진폭에 달린 것이다.
석광석의 기준기에서는 그 언어들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 호상 연관 속에서도 커다란 그리고 볼륨 있고 무게 있는 음영을 만나보기란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시에 담기는 사상이나 교훈은 반드시 이런 음영 즉 형상 속에 깃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가 철학이나 논리와 다른 것이 바로 이 때문이 아닐 것인가? 시는 다른 그 어떤 문학 장르보다도 언어에 대해 민감해야 하며 결벽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곧 이 언어의 가진 음영에 대한 민감이며 결벽을 말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그 말이 아니면 천만마디 말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 자리가 아니면 천하의 넓이가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다 이 미묘하고 심오한 소식을 전하려는 것들이다. 실로 시는 음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좋을 것이며 시의 형상이란 음영에 찬 감동 전달의 형태라고 하여 무방할 것이다. 일상적인 언어의 음영이 요구된다고 하여 시어 아닌 속된 언어 즉 음영과 인연이 먼 언어를 시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음영 속에서도 모든 예술의 생명인 여운이며 기백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작품 기준기는 고찰되어야만 하였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함이 이 작품과 작자를 아끼는 일로 되며 이와 동시에 작품 평가에 대한 현명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아동문학분과위원회의 4분의 1분기 총화에서는 기교가 고찰되는 논의됨이 없이 작품 기준기는 평탄무쌍하게 성과적으로 통과되었다. 물론 이 작품은 우선 우리 사회의 현실적 면만을 즉 벅찬 현실의 한 면만을 담았고 노력 형상의 면모를 보였고 시 속에 사건을 넣음으로써 아담한 이야기의 세계가 꾸몄고 하여 그 사상적 내용이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또 이 시 속의 기준기라는 오늘 우리 사회의 총애를 받는 기계의 하나를 아동들에게 마치 새나 꽃처럼 친근하게 한 작자의 현명성까지도 고려해 넣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시의 높이 평가해야 할 모든 점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반드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한 작품을 평가할 때 더더구나 많은 작품과의 비교 속에서 우열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오로지 현실의 사회학적 면만을 고려하고 예술의 예술로 되는 근본 소의, 문학의 문학으로 되는 근본 소의인 기교를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교양성 노출, 상식적인 사회학적 성격의 노출만을 편중하는 것으로 하여 작품 평정의 안목이 기교를 몰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 지상연단을 내려서기에 앞서 우리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의를 하려고 한다. 지금 나의 항의였고 이제부터 나의 제의. 우리 아동문학에서 풍자문학 분야를 개척하자. 이렇게 하여 아동들이 웃음 속에 남의 잘못과 남의 그릇된 면을 바라보며 제 자신들의 잘못과 그릇된 것을 고치게 하자. 풍자문학은 교양에 가장 유익하고 편리한 한 방편인 동시에 이것은 교양에 가장 날카롭고 엄격한 방편이기도 하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펜 대회 열렸을 때 그때 해학과 풍자가 주제였다고 하던데 백석은 풍자를 이때 중요하게 말했네. 우리 아동문학에서 향토문학 분야를 개척하자. 향토를 알며 향토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조국의 첫 기름을 우리는 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아동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는 향토에 대한 사랑을 아동들에게 불어넣자. 자연지리, 경제지리, 역사 같은 학과 과목들이며 유적, 명승 탐사, 지질 탐사, 동식물 채집 등 가지가지 직접적, 간접적 방법들과 연관 있는 문학을 창조함으로써 아동들의 관심과 사랑이 향토로 돌아오게 교양함은 필요하다. 우리 아동문학에서 보다 낭만적인 분야를 개척하자. 학교와 소년단의 야영과 이러한 좁은 천지에서 잠을 깬 우리 아동은 협동조합으로 관계공사장으로 갈 길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의 발길은 여기로만 향하지 말자. 넓은 바다로, 높은 산으로, 깊은 물속으로, 또는 달나라로, 별나라로, 원자의 세계로 걸음을 내딛기도 하자. 이리하여 우리 아동들로 하여금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영웅적 패기와 울별하는 개척정신 속에 살게 하자. 우리 아동문학에서 새로 계승되는 구전문학의 분야를 더욱 개척하자. 오랜 인민창작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사업의 기반을 찾자. 우리 선대들이 남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민적 문화유산을 우리들이 새로운 정신에서 계승하여 새로운 문학을 낳음으로써 아동들에게 우리네
선대 이민들의 고귀한 지혜를 가르치며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자. 영원 불멸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미래를 점치게 하자. 제 것을 모름으로 하여 제 것을 낮추 여기며 제 것 아닌 것만을 옳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동들을 교양하자. 둘째, 향토문화. 셋째, 낭만주의. 그 다음에 구전. 그러나 아동문학,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아동들을 교양하자.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이제 끝이네. 끝으로 나는 소리 높여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이 높은 문학정신에 살기를 바라노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제로부터 아동문학 작가들은 각 장르에 걸쳐 성인문학의 세계로 육박하자. 오랜 작가 송창일은 아니야. 그리하여 우리는 두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힘과 정신을 시위하자. 오랜 작가 송창일은 나무리뻘에 서사적인 대소설을 쓰자. 강효순보, 이진화 또한이 쓰던 성인소설을 쓰자. 유연옥은 투알토프스키의 무라비아 나라가 아닌 무라비아 나라를 쓰자. 이렇게 하여 그들에게 성인문학 작가의 고정된 자리를 주려고 할 때 그들은 만면의 긍지에 찬 웃음을 띠며 말하자. 성인문학의 창조사업에서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아동문학의 창조사업에서 더 큰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노라고. 성인문학의 창조사업에서보다도 아동문학의 창조사업에서 더 큰 사랑과 정열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노라고. 조선문학 1956년 9월 56년 1956년 9월 북한에서 나온 거니까. 나의 항의. 유연옥의 작은 꽃에 대해서 예건 떨어지고 기중긴 붙은 거에 대해서 항의했고, 나의 제의는 해학을, 풍자를, 그리고 우리 향토에 대해서 잘 알게 가르치자. 낭만성을 잃지 않게 하자. 구전문학을, 전통적인 것을 하자. 이걸 읽어보니까 백석이 사슴에서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미리 다 생각이, 그런 생각하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동문학이 성인문학으로 같이 나중에